자, 얼굴 좀 보시죠. 끝나죠, 그쵸? 아침에 시작할 때는 끝난다고 이렇게. 근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오늘 지금 노트 필기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제 수업의 수업 스피드를 알고 있잖아요. 졸라 진도가 안 나가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오늘 오전 오후를 수업하니까 양이 좀 많아서 이걸 외우려면 되게 버거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시간을 좀 잘 만드셔야 돼요. 이게 수업만 듣고 나중에 외우자 이렇게 가면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서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업한 거를 어떻게 이번 주에 좀 해결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9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8시 반까지 오셔서 데일리 테스트를 받아서 푸세요. 위클리 테스트를 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한 거 오전 오후 수업한 걸 드릴 테니까 아마 배부는 못 할 거예요. 앞에 오시면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거 가서 풀어보고 암기한 거 확인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날 더운데 나오셔서 교통비, 그 다음에 이 체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식비 이런 것들을 지금 지출해 가면서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그렇게 점수도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보충을 받는 이유가 뭐죠? 수업을 빠르게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수업을 빠르게 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빠르게 왜 안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하고 천천히 암기하고 그렇게 가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것들 양해해 주시고,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를 불러서 보충을 자꾸 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게 막말로 저도 빨리 해서 쉬면 좋죠. 일요일날 저는 왜 나오겠어요? 돈 10원도 안 줘요. 학원에서. 그리고 보충한다고 솔직히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뭐 학사지원팀이나 이런 데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 싫어해요. 감독님도 싫어해요. 다 나와야 되거든. 다 나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몇 명이 나오는지 몰라. 강남 노량진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좋아하겠냔 말이야. 근데 이렇게 욕을 쳐먹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이건 진짜 난감하죠.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는 거면 욕은 제가 먹을 테니까 욕을 먹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진도를 천천히 나감으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진도가 나갔으니까 이거 많이 나간 거 아니거든요, 사실. 오전 오후 수업해서. 그러면 요거 이렇게 좀 확인해 가면서 외우시고 반복해서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욕은 욕대로 먹고 이익은 하나도 안 생기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렇게 된다. 자, 제목을 한번 쓰고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리까지만 할 거거든요. 제목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이렇게 쓰시고 오늘은 수립까지만 할 겁니다. 일단 수립을 좀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이 수립 배경은 잘 생각해 보면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 이런 것이 이제 자각되면서 뭔가 이런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했다, 이런 걸 느낀 거죠. 독립운동가들이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이렇게 돼야죠. 역할을 수행할 단체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이렇게 봐야죠. 필요성 자각. 이게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다,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체의 필요성이 자각되면서 각 지역에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근데 우리가 임시정부 하면 우리는 그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만들어져요. 임시정부가. 그래서 그 많이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로 하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된 거예요. 각 지역에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수립 과정을 좀 볼게요. 수립 과정은 각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어 만들어지는데 각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된다. 이제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각 지역의 임시정부.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될 임시정부는 3개인데 원래 만들어진 거는 6개 정도가 돼요.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3개만 배우면 됩니다. 나머지 임시정부는 그리 활동도 없고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각 지역의 임시정부를 일단 지도를 좀 그려놓고 지도 속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임시정부를 그려놓고 지도 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뭐냐? 그게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대한국민의회예요. 이걸 배웠던 거야 우리가.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3월에 만들어지는데 3.1운동이 터지자마자 그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 거기 있던 이 간부들이 중심이 돼서 야 이거 임시정부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를 정부 형태로 개편한 거예요. 그게 대한국민의회예요. 이게 최초 임시정부예요. 무슨 임시정부? 선생님 잠깐만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최초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임시정부의 어떤 모델을 제공한 거지 실제로 임시정부라고 보기에는 활동도 미약하고 그 안에 체제도 임시정부로 보기가 어려워. 대한국민의회 이게 1919년 3월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 1919년 3월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에서 3.1운동이 터지자 이거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를 정부 형태로 바꾼 거예요. 전노 한족회 중앙총회가 뭘로 바뀐 거예요? 정부 형태로 개편된 거라고. 이게 이제 정부 형태로 개편된 거예요. 그리고 대한국민의회의 지도부를 보면 대통령의 손병희 누구라고? 손병희. 이 대통령을 보통 정통령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불러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사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정부통령 선거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부통령 선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정통령이라고도 하는데 사료에서는 보통 정통령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손병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미국에 있지 않나? 그 이름만 걸었나 봐? 그럴 수 있겠죠. 이름만 거는 거죠, 이름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한성정부가 만들어져. 4월에. 무슨 정부?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있어. 서울에다 어떻게 정부를 세워? 총독부 옆에다? 확 그냥 세워버리는 거야? 깡 좋게? 아, 이거는 서류상 존재하는 정부야. 서류상만. 그러니까 정부를 세우는 서류만 있지 실체는 없어. 이 정부의 실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페이퍼 거버먼트?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하여튼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서류상으로만. 한성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한성정부는 이제 중요한 걸 몇 개 좀 해볼게요. 이게 서류상 존재하는 정부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을 수 없죠. 서울에다 어떻게 정부를 세워? 실체는 없고 서류상 존재한다. 근데 서류상 존재하지만 이 정부를 누가 수립하냐면 13도 대표가 모여서 이 정부를 수립해요. 그러니까 각 13도의 그 도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대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이걸 만들거든요. 13도 대표가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의미 부여가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13도 대표가 뭐를 개최해서 국민대회 이런 걸 이제 개최해서 이걸 만들어요. 실제로 국민대회도 개최되진 못해요. 개최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서류상 존재하는 대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3도 대표가 만들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것도 4월에 만들어지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잘 보세요. 얼굴 보세요. 신한청년당에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라고? 신한청년당 대표가 누구였는데? 여운형. 그 신한청년당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한청년당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답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3파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이 아주 중요한 단체인 거죠. 신한청년당이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한성정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썼네.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이거는 이제 집정관 총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행정부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이야. 누구라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희야. 이동희가 국무총리의 선임이 되죠. 뭐 어차피 서류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잘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신한청년당에서 만들어졌는데 지도부가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 체제인데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야. 여기서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승만이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요 단체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름을 다 걸고 있죠. 이런 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기억해야 나중에 독립운동사를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정치인이고 김구는 그냥 독립운동가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왜 김구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글쎄, 대통령은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구는 어차피 뜻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백범을 존경하지 이승만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이승만은 계속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제일 원했던 거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에서 탄핵이 됐는데도 뭐가 됐다고? 탄핵! 잘 들어봤지? 탄핵! 탄핵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잘 알아. 그죠? 탄핵이 됐는데도 자신의 그 집무실 앞에다 프레지던트 승만리라고 하는 그 액자를 뭐라고 해? 그거 명판을 계속 붙여놨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야. 이거 오직 목적이 프레지던트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독립을 해야 될 수 있어. 이게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은 과정이야. 이게 목표고 김구는 독립이 목표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다르다. 움직임이. 이런 걸 보면서 이승만이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정도를 느끼면 돼.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이름을 다 하나씩 걸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는 거죠. 김구는 어디에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가 되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을 해야죠. 지금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밑에다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표는 이게 시그마 되는 거죠? 다 모여야 돼요. 이게 한 군데로. 이거를 다 모아야 돼. 이것도 다 모아야 돼. 여기다. 이렇게 해서 통합되는 임시정부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통합된 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에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1919년 9월이에요. 1919년 9월 이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게 민주공화정이에요. 뭐라고? 자,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공화정,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이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어요. 지도자도 국민이 뽑고 정부도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은 지도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뭐 행정부 장관들도 다 뽑고 아무튼 국민이 만든 정부를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민주공화정의 정통성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 이 정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민주공화정이니까 이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면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만 해요. 뭐의 법통을 계승해야 해요? 왜? 그렇지. 한성 정부만 13도 대표가 만든 거야. 이거는 전노한족회 중앙총회가 만든 거고 이거는 신한청년당이 만든 거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이 없어. 근데 서류상 존재하지만 한성정부는 13도 대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게. 근데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게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한성정부는 13도 대표가 만든 거야. 13도 대표는 국민의 대표지. 결국 국민이 만든 정부가 되려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수업 졸라 잘하네 진짜. 놀랍다 놀라. 이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 지금 누가 치 이랬어. 정말 리액션도 좋고 오늘 최고야. 기분도 좋고 리액션도 되게 좋아. 치! 이렇게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헌법은 대한국민의회의 헌법을 가지고 와요. 어디를 가지고 와요? 대한국민의회의 헌법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위치는 상하이로 했는데 이러면 온전히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위치 부분에서 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디에다 놓아야 되느냐에 대한 위치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통합 과정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 위치 논란은 단순한 위치 논란이 아니고 독립운동 방법의 차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위치를 만주나 연해주에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아니다. 상하이에 놔야 된다. 아니다. 미국도 좋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상하이에 놓아졌다는 것은 외교 독립론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위치 논란은 단순한 위치 논란이 아니고 뭐의 논란이다? 독립운동 방법적 차이. 독립운동 방법 차이. 이런 것들이 위치 논란을 야기시켰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 방법 차이는 대부분 이제 외교 독립론과 무장투쟁론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위치가 상하이로 결정된 것을 보니 어느 쪽 의견이 좀 받아들여졌다? 이쪽 의견이 좀 우세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 쓰세요. 계속. 상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 상권 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다. 여기서 얘기하는 삼권 분립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권,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면 된다. 입법부는 임시의정원이라고 불리운다. 뭐라고 불리운다? 임시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우리는 붙입니다. 임시의정원. 그럼 이 임시의정원은 지금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입법부니까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이게 조직되겠죠? 이게 국무원이에요. 이름이 국무원으로 불리운다. 그 다음에 사법부는 법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누가 돼요? 이승만이 되고 국무총리는 이동희가 된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 법통을 개정한 게 맞다. 한성정부가. 대통령은 누가 되고? 이승만이 되고 국무총리는 누가 된다? 이동희가 된다. 그럼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이동희네요. 그렇죠?
그럼 이동이라는 분도 대단한 분이네. 우리나라 최초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은 이동이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지혜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그래서 독립운동 방법들을 했는데 이분은 외교 독립론이죠. 이분은 뭐예요? 아, 이걸 적절히 섞고 있다. 위치는 상하이로 했으나 적절히 안배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지도부 구성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할 차례라서 그 부분 좀 이어서 가고, 그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서 지역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게 있나 봐요.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그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 건설 보면 미주 지역 있죠? 미국. 거기 확인 좀 해보세요. 필기 좀.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부분 미주. 거기 보면 처음에 한인 합성협회라는 게 있죠? 이게 1907년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립협회가 있었죠. 여기 1905년이고, 요 부분 찾아보시죠. 찾으셨어요? 여기 앞에 샌프란시스코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하와이예요.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거야. 하와이의 한인 합성협회.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공립협회.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지역이 바뀌어 있다고. 왜 이렇게 수업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더 웃긴 거는 저번에 들었던 학생이 저번에는 하와이로 하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리고 왜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좀 차후가 있었나 봐요. 수업하면서. 자, 바로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자, 2부터 볼게요.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인데, 일단 이 활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위에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안 그리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 상하이에 있다고요. 그쵸? 임정이 여기 상하이에 있어.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걸 뭘 해야 돼요? 정부니까. 이 지역을 통치해야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망명정부가 이 지역을 통치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정부는 밖에 있지만 상하이에 있지만 우리나라 내에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정조직을. 근데 행정조직을 드러내놓고 만들 수는 없죠. 제가 전에도 뭐 웃긴 소리 했는데 뭐 어디다 만들어, 그렇죠? 뭐 총독부 옆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비밀 행정조직망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연통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통제. 그러니까 교통국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조직망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밀 행정 조직이 필요한데, 이 첫 번째는 교통국,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통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밀 연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밀 연락망.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국내와 상하이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디다 보고를 해야 돼요? 상하이 임시정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연락기관이 필요하죠. 국내와 임정을 연결하는 국내 연락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정보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연락 등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죠. 그리고 뭐 국내의 동향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를 해야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어떤 지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정부가 이제 그럴 때 이용되는 곳이라. 근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 교통국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마트 같은 곳이 교통국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왕래를 막 하면서 그냥 소식을 전해주고 그러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두 번째 이건데 연통제인데 이게 더 중요한데 연통제는 정확히 해체 시기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21년에 거의 다 적발이 돼요. 연통제는. 교통국은 몇 개 살아남는 게 있는데 연통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비밀 행정 조직망이에요. 비밀 행정 조직망이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비밀 행정 조직망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각 도, 군, 면에 설치를 해 놓은 건데 이 도에 설치된 거를 독판이라고 하고요. 독판을 파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감, 그 다음에 면장 등을 파견해서 지역 행정 업무를 보는 거예요.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추가로 뭐 간도에도 있고요. 간도에도 뭐 독판부 이런 게 설치되는데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 도, 군 면에 있고 뭐 간도에도 독판부 이런 게 설치해서 이 지역의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서울시청 이런 거예요. 구청, 도지사 뭐 이런 것도 도청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이해돼요? 연통제가 뭔지? 그러니까 경기도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 경기도청을 만들어야죠. 그게 독판이라고 독판. 독판부 이렇게 해서 이제 파견되는 사람이 독판. 이건 이제 이 독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도지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설치를 못하니까 드러내놓고 설치를 못하니까 비밀리에 만든 거니까 이게 대부분 뭐냐면 설렁탕집 같은 거예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 설렁탕집.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세요. 우리 영화 얘기하면 되겠구나. 우리 암살 보면 암살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암살을 하려고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에서 왔는데 그 국내에 있는 그 도와주는 그 사람이 그 뭐죠? 그 술집을 운영하죠. 근데 술집 뒤쪽이 이상한 곳이잖아. 그렇죠? 그런 곳이라고 그런 곳. 비밀 행정 조직망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술집이거나 식당인데 안에서 하는 일은 그 지역의 이제 행정 업무를 관할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접선하고 뭐 소식을 전해주고 임시정부의 소식을 듣고 임시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뭐 이런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설렁탕집 사장이 보통 독판이야. 카운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설렁탕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는 거고 독립운동가가 오면 서로 알지. 독립운동가들은. 근데 이제 독립운동가도 똑같이 그냥 설렁탕을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돈을 주겠지. 설렁탕비를 먹은 값을. 그럼 이제 가서 이렇게 꺼내 보면 뭐 설렁탕이 5천 원인데 실제로 꺼내 보면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거지. 이런 걸 이제 군자금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이쪽에서 영수증 끊어 주세요. 뭐 이러면 예? 그리고 이제 영수증 끊어 주는데 영수증하고 편지하고 같이 넣어서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부의 보고, 정부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일반 식당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연통제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화에서 그 암살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연통제였다. 연통제. 연통제였죠. 근데 이제 이런 곳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 한 명이 배신을 하면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연통제가 21년에 다 파괴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비밀 행정 조직망이 그 지역의 이제 행정 업무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비밀 행정 조직망 교통국가 연통제에서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기본서나 이런 데서 안 나오는 건데 이 교통국가 연통제가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미친 어떤 영향이 뭐냐? 영향. 첫 번째가 뭐냐면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갈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그래서 독립운동의 어떤 인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통제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굳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상하이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정부에서 일하느나 뭐 우리 그렇잖아요. 뭐 중앙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이나 매 뭐 나라 일에서 일하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럼 연통제에서 일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인적 자원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 인적 자원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 교통국 연통제가 했던 일은 아까 전에도 잠깐 그 일화를 속에서 얘기했지만 군자금 조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거두면 돈을 모아서 어디에다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연통제나 교통국에다 갖다 주면 이게 이제 임시정부로 가는 거죠. 군자금 모금을 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국가 연통제는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군자금 모금과 관련된 독립운동 자금 자금을 모금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몇 개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방법이 있어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애국공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앞에 애국자 빼면 그냥 뭐예요? 공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공채 발행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거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이제 국공채를 발행하면 조건이 뭐냐면 뭐 금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금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금리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면 해방이 되면 연 이율 얼마를 쳐서 뭐 다시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공채를 사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독립이 안 되면 그 돈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애국공채가 팔립니다. 그럼 애국공채를 산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공채를 사서 뭔가 이렇게 투자로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냥 독립운동 자금을 주고 싶은데 애국공채를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국공채를 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 이것도 엄연한 정부니까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애국공채를 많이 사죠. 1996년도에 YS 정부,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 애국국채 발행자 명단을 다 추적해서 이거 후손들을 찾아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때 96년도에 많이 받은 사람이 92억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금리 환산해서. 그러니까 증조부가 뭐 한 100원짜리 뭐 이런 거 애국공채 하나 샀는데 그 이제 시간이 기니까 이자가 계속 붙어가지고 애국공채 발행하는데 애국공채. 그 다음에 이제 의연금도 모금이 많이 이루어져요. 의연금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기부하는 거죠. 공채를 사지도 않고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죠. 이런 애국공채를 발행한다거나 의연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전에 배웠던 대한광복회 같이 불법적으로 군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친일파 집이나 이런 것들을 쳐서
군자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다. 이게 이제 운반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날라야 돼요? 날라야 되잖아요. 상하이로, 그렇죠? 근데 이 나르는 곳이 중요해. 이게 이제 부산의 백산상해, 만주의 이륙양행 이런 곳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그려줄 테니까 이것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돼. 이게 만주예요. 근데 이 만주라고 쓰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고 이걸 딴둥이라고 쓰는 게 좋아. 제가 그림을 그려줄게요. 딴둥. 만주 딴둥이라는 곳에 이륙양이 설치되어 있고 부산의 백산상해 이런 곳에서 운반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 운반은 누구도 하냐면 교통국, 연통제 이런 데서도 해요. 직접. 연통제, 교통국 이런 데서도 직접 하죠. 근데 지도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압록강이죠. 제가 한번 날 잡아서 강 수업 한번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일단 청천강 막 이러고 있어. 여기 압록강인데 이 여기다 써야 돼. 믿을 수가 없어. 구분을 못하니까 믿음이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설마 두만강과 압록강을 구분하지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해주기로 했어요. 여기 압록강인데 이 의주 쪽에서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가 이 의주 건너편이 단둥이에요. 단둥. 여기가 어디라고요? 우리 그 영화나 독립운동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단둥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단둥인데 여기가 한자로는 안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간도 부분 공부할 때 안봉선 철도 부설권 할 때 안봉선 할 때 그 안자가 여기야. 이 안동에서 봉천선까지 그 남만주 철도거든요. 남만주.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것도. 하여튼 여기가 이제 단둥인데 이 단둥에서 여기가 상하이잖아요. 이 상하이로 가는 배가 하루에 정기적으로 2대씩 가. 배가 2척씩. 그러니까 정기 노선이 있는 거예요. 상하이로. 그러니까 군자금을 일단 어디로만 나르면 단둥으로만 나르면 상하이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단둥에 뭐가 있냐면 이륙양행이 있었다고. 이게 말 그대로 회사야. 회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역회사. 그러니까 중국으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무역회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도자기다. 그럼 도자기를 포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도자기를 포장하고 그 밑에 이렇게다 군자금을 깔아놓는 형식이야. 그래서 실제 목적은 도자기를 주는 게 아니야. 상하이 임시공사 받으면 이제 도자기는 뭐 팔 수도 있겠지만 도자기는 빼면 그 밑에 이제 뭐가 깔려 있는 거야. 군자금이 깔려 있는 거지. 비밀리에. 그러니까 박스가 이중으로 돼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야. 상하이로. 어디에서? 이륙양에서. 그럼 부산의 백산상에도 뭔지 이해가 되죠. 왜 부산이었는지 하필이면. 왜 부산이겠어? 뭘 왜 부산이야?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군자금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군자금이 들어가는. 이륙양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군자금이 들어가는. 이게 이 두 어떻게 보면 무역회사예요. 겉으로는 백산상해, 이륙양행 이런 게 무역회사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상자 까보면 물건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 항상 군자금이 깔려 있는 거죠. 뭐 우리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뭐 마약 밀수하듯이 그렇게 숨겨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돈이. 걸리면 큰일 나니까. 요게 운반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륙여행과 백산상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단체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공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군사활동 부분을 좀 볼게요. 군사활동 부분도 몇 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군무부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군무부가 뭘까요? 군무부가 뭘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군무부 설치를 하고 이 군무부 산하 육군 무관학교 뭐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육사 같은 학교를 만들어서 군사를 계속 양성을 하고 있었다.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할 부대들도 있어요. 임시정부 직할부대인데 이 직할부대도 두 개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오늘 항일 무장투쟁사 할 때 뭐 할 때? 항일 무장투쟁사 할 때 정리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항일 무장투쟁사 할 때 일단 광복군 사령부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직할부대예요. 임시정부. 임시정부에 뭐라고요? 직할부대.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직할부대였다고. 광복군 사령부. 이게 이제 만주에 있어요. 남만주. 남만주에 설치됐었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광복군 총영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광복군 사령부가 있었고 이게 광복군 총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해서 요게 나중에 또 이게 이름이 바뀌거든요.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하는 직할 부대가 있다. 참의부라고 합니다. 참의부. 역시 나중에 항일 무장독립투쟁사를 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써만 놓으세요. 그러니까 광복군 사령부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 참의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뭐였다? 직할부대였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직할부대 이것도 직할부대인데 이거는 따로 떼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충칭에서 만들어지고요. 1940년에 만들어져요.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역시 해야 됩니다. 이 군사활동 부분은 한국 광복군이 있었다.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입니다. 자, 군사활동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교활동. 첫 번째 주 8위 위원부 설치. 요 부분이 수험생들을 좀 어렵게 하죠. 주 8위 위원부가. 자, 하나씩 좀 얘기해 볼게요. 신한청년당 기억나요? 신한청년당. 여운형이가 운영했던 이 신한청년당에서 했던 일이 뭐였죠?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죠. 근데 이 신한청년당이 뭘로 바뀌어요? 임시정부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어요. 김규식이 파리에 갔는데 파리에 가 있는 이 시기에 신한청년당이 임시정부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한 것은 신한청년당의 활동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 임시정부 활동에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이 신한청년당으로부터 이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규식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김규식을 바로 이 임시정부에서 외교총장으로 임명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으로. 그리고 주 파리 위원부라고 하는, 물론 이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파리에 한국 대사관을 만든 건데 대사관도 없고 이 김규식을 그러니까 파리 대사로 만든 거죠. 근데 대사관 인원 대사관도 없고 대사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뭐 서기 이런 사람들 없고
이게 이제 주8위위원부예요. 김규식의 8위 강화회의 파견. 그리고 이 사람이 뭐를 제출했었죠?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었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이 활동을 하고 있던 김규식이를 외교총장에, 김규식을 외교총장에 임명하고 김규식을 임명하고 주8위 위원부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주8위 위원부는 김규식이가 돌아와서 이 8위 강화위에 독립청원서 제출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귀국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8위에 있을 때는 8위 위원부, 얘가 혼자 오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건물도 없고 뭐 혼자 있었다며요.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가 설치돼요. 이건 워싱턴에 설치되는데 여기서 이승만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는 상하이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구미위원부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니까 이승만의 활동이 있었다. 주로 이제 외교 독립 노력을 했었던 거죠.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외교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이거의 이 외교활동의 한계는 국제사회는 외면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국제사회는 외면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외면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뭐 도와줘봤자 아무런 이익이 안 생기는데 뭐하러 도와주겠어. 국제사회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활동입니다. 무슨 활동? 자, 첫 번째 문화활동은 독립신문을 발간한다는 거예요. 뭐를? 이게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이 되는데 우리나라 독립신문은 그럼 두 개가 있는 거네? 근대사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근대사에서 배우는 독립신문이 있거든요. 독립협회와 관련되어 있는 독립신문이 발간된다. 그럼 이 독립신문을 발간해서 어디로 나르겠어? 이 독립신문을 어디다 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연통제, 교통국 이런 데다 갖다 놓는 거야. 찍어서. 알겠어요? 그럼 독립운동가들이 이 신문도 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거 그대로 이거 발각되거든요. 이것도. 주필이 이광수니까. 나중에 독립신문 그러니까 이게 연통제가 왜 발각되냐면 독립신문을 배달해야 되잖아. 연통제로 교통국으로.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걸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전라도 연통제가 어딘지 경상도 연통제가 어딘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배달을 하는 곳이니까 독립신문을. 그래서 다 발각되는 거야. 연통제가. 그 다음에 사료편찬소 이런 게 설치돼요.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까? 이 사료편찬소는? 국사편찬위원회. 이게 정부 직속기구죠. 그쵸? 대통령 직속기구 아니에요?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부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임시정부를 정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있으면 정부 산하 단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행정부 조직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거야. 한일 관계 사료집 이런 걸 만들어요. 발간하죠. 박은식 이런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걸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도 설립하는데요. 상하이에다 초등교육기관으로 인성학교를 만들어요. 아유, 학교 이름도 참 그렇죠? 공부를 하면 뭐해? 이게 안 되는데. 하면 뭐 할 거야? 매번 얘기하지 마. 그 다음에 3일 중학. 이건 말 그대로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런 학교도 만들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다. 요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3. 임시정부가 해방까지 유지되죠. 1945년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는 유지가 되는데 그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그러니까 이제 설립서부터 해방까지 그러니까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상황서부터 해방 때까지 존재했던 임시정부의 이 발자취를 쭉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요게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 유형에서는. 제목은 제가 임정의 발자취라고 보통 쓰거든요. 임정의 발자취. 이렇게 하고 한번 볼게요. 이걸 쓰면 돼요. 1919년 9월 이렇게 쓰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통합되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에 있던 한성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대한국민의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통합된. 그 세 개가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9월.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랬죠. 뭐를 계승한다고 그랬죠? 한성정부의 법통을 왜 계승한다고 그랬지? 민주공화정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왜? 그렇죠. 13도 대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서 뭘 확보한다고 그랬죠?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죠? 공화정의 정통성 확보.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국민의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대한국민의회의 헌법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위치는 상하이에다 두고, 그쵸? 그래서 세계가 완전히 시그마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계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가져왔는데 이 헌법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대한국민의회 헌법, 왜냐하면 대한국민의회 헌법에는 그 정부 조직명이 뭐라고 돼, 정부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국민의회로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헌법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1차 개헌을 하는 거야. 이걸 출범하기 전에 1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는 앞으로 개헌사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을 5차례 개헌하고 헌법을 바꾸거든요. 이 개헌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공부하는 거야. 문제 출제는 헌법이 나와요. 헌법. 이 발자취는 뭐를 중심으로? 이거는 나중에 제가 현대사 수업할 때도 이렇게 수업해요. 현대사도 저는 뭐를 중심으로? 개헌사를 중심으로, 저는 현대사를 전개하거든요. 개헌사를 중심으로 가요. 그럼 이 개헌사를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개헌사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시험 문제 유형이 개헌을 물어보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교수들과 학원 강사는 수업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학원 강사가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는 거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발자취를 공부할 때 뭐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요? 개헌사,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이게 1차 개헌인데, 자 볼게요. 1차 개헌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출범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대한국민의회 헌법이 한번 어떻게 된 거야? 개헌이 되고 나서 이게 출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를 안 하면 1차 개헌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개헌이라는 건 이게 출범하고 나서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출범 전에 이미 헌법이 한번 손을 본 거죠. 이해되나요? 1919년 9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일이에요. 1919년 8월에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개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헌법을 개헌한 거예요? 대한국민의회 헌법을 한번 손을 본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그 다음 달에 이게 출범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1차 개헌의 내용을 묻는다는 얘기죠. 사료로 이걸 주는 거죠. 이건 간단해요. 대통령 중심제예요. 뭐 중심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1919년 9월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헌법이 한번 개헌돼서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치세요. 밑으로 치세요. 앞으로 이제 임시정부를 공부할 텐데, 제가 수업할 때 저번 주에 그랬죠.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뭐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독립운동 활동보다 뭐가 중요해요? 왜요? 왜요? 다른 독립운동은 사회주의의 힘이 강해요. 특히 무장투쟁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세력의 힘이 강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익, 민족주의의 힘이 강해요. 대표적인 분이 김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세력의 힘이 강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임시정부 중심. 만약에 임시정부 중심으로 안 가르치면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사를 배워야 해요. 물론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배우긴 배우는데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임시정부에다 두는데, 근데 공부하다 보면 희한한 건 뭐냐면 임시정부가 활동이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만들어졌잖아요. 침체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침체하고, 그 다음에 계속 침체해요. 그 다음에 쭉 침체. 뭐 이렇게 하다가 해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더라도.
사실은 이따가 보면 알겠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있으니까 중요한데 다른 어떤 독립운동사에 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활동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임정의 침체. 그럼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그럼 이 침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침체 이유를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여러분들은 여기다 쓰시면 돼. 옆에다. 침체 이유. 첫 번째, 잘 들으셔야 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침체했는지. 첫 번째,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노선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이 있었는데 이 독립운동 노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를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안에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 다 달라.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일로 끌고 가자 절로 끌고 가자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는 방법이죠. 이 노선의 차이는 뭐 때문에 더 커지냐면 이념 갈등으로도 번져요. 왜냐하면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배울 텐데 사회주의 사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회주의 사상이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거든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독립운동을 펼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는 뭐와 함께 독립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계급과 함께 독립운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계급 해방과 함께.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을 다 없애야 돼 일단. 그러면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민족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민족주의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자본과 계급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그럼 같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세력은 그런 게 아니야. 자본과 계급은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적이 되니까 사회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선이 다르지. 이 노선의 차이는 이념의 대립 이런 것도 이 노선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매우 힘들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외교 독립운동 성과가 너무 미흡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다 놓은 이유는 뭐 하라고 놓은 거예요. 외교 독립운동 하라고 했는데 뭐 성과가 없는 거야. 이승만이는 뭐 돌아다니면서 미국 사람들 만나서 그 뭐야 레스토랑 같은 데서 스테이크나 쓸고 있고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왜냐면 국제사회는 국제사회대로 다 외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불만이 막 생기겠어. 무장투쟁론자들의 불만이 생기겠지. 씨발 이럴라면 뭐하러 상하이다 놨어? 뭐 이런 거죠. 병신 새끼들 씨.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씨발 뭐 여기다 놓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뭐 씨발 새끼들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생각해 보면 열 받을 거 아니에요. 무장투쟁론자들 입장에서는. 외교 독립운동의 성과가 미흡했다. 외교 독립운동의 성과가 너무 미흡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승만 이게 이제 문제가 이건데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있었죠. 이승만의 뭐 언제 제출됐었죠 이게? 파리 강화회의 당시에 대한인 국민의 소속의 이승만이 대표를 파견하려고 했는데 대표 파견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고 위임 통치 청원서를 보냈는데 이 위임 통치 청원서 내용이 뭐냐면 간단해요. 지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디의 통치를 받도록? 국제연맹.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연맹이 나중에 유엔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대신 통치해 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수험생분들 중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험생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승만이가 뭐야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돼요. 이승만의 이런 주장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지금 집중을 수업 태도가 진짜 눈에 레이저가 나와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내가. 매 순간 집중하셔야 된다고. 응? 자, 볼게요. 위임통치청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근데 이게 너무 강하게, 이때 무단 통치니까 너무 강하게 프레스를 이렇게 탁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옴짝달짝을 못하니까 이승만 생각에는 국제연맹이 통치를 하면 일본처럼 이렇게 강한 프레스로 통치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일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독립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는 최종 목적은 독립이에요. 근데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누구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국제연맹의 통치가 필요하다. 바로 독립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정치 경험이나 이런 것도 미숙하고 민주공화정이나 이런 것들도 시행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임시정부를 만들긴 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승만이는 정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상대편에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승만이는 나라도 없는데 팔아먹은 개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히 무장투쟁론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국제연맹한테 나라를 넘기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서 제출. 이런 것들이 임정을 침체시켰다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연통제 교통국이 다 파괴됩니다. 연통제가 언제 파괴됐었죠? 다 파괴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지가 안 돼. 연통제가 일단 파괴되면 뭐가 안 들어오겠어? 군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를 운영해. 그래서 나중에 김구 우리 백범이 쓰신 백범일지를 보면 23년 24년 때 그 임시정부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임시정부는 거지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임시정부는. 그러니까 정부 요인들이 뭐 하는 거냐면 장사를 해요. 상하이에서. 배추 장사도 하고 식료품 장사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구가 나중에 국무령이 되고 나서는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이 동포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구걸해서 얻어먹고 다니죠. 왜냐면 월급도 안 나오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밥 먹고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연통제 교통국이 파괴된 거죠. 연통제 교통국 파괴.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23년이 되면 이제 잘 보셔야 돼. 어떤 일이 나냐면 신채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근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도대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승만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신채호가 했던 얘기예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를 대통령으로 계속 앉혀놔야 되냐? 이런 새끼를. 뭐 이러면서 이제 신채호가 강력하게 이제 소집을 해요. 모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임정 침체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일어나는데 이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소집이 돼요. 이 소집은 누가 주장했던 거예요? 신채호가 아주 강력히 주장했던 거예요. 요구.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국민대표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법한 회의예요. 다 모였는데,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였는데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우와 정말 나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이런 걸 서로 확인하고 헤어져요. 야 정말 다르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나랑, 이러면서 헤어져요.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을 분산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회의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 국민대표회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모였는데 이제 특히 신채호 같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회의 진행 자체가 이상해요. 신채호는, 그러니까 회의가 딱 시작됐는데 신채호가 그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있죠. 그걸 이제 이승만이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보낸 거거든요. 그거를 등사기에다 인쇄를 해서 이걸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나눠줬대요. 일단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신채호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완용이는 나라를 팔아먹고, 이승만이는 나라도 없는데 팔아먹은 띠떼끼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위임 통치 청원서를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 독립 세력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공격이죠. 니네들이 외교 독립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일을 하려고 외교 독립하자고 했느냐? 신채호는 이런 거죠. 아유 이 새끼들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외교 독립 운동 세력은 발끈 뭐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체할 게 아니고 과도기 상황에서의 필요성이 있으면 좀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더 이제 사이가 언쟁이 이제 더 커지는 거, 목소리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아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냥 깨자. 이건 회생 불가능한 단체다. 어차피 하는 일도 없고 만들어지면서부터 침체인데 그냥 깨자. 그리고 만주나 연해주로 임시정부를 옮겨서 무장투쟁을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임시정부를 깨자라고 했던 애들이 창조파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창조파는 새로운 임시정부를 뭐 하자는 거예요?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임시정부를 깨자 이거예요. 창조파죠. 창조파. 이 창조파에 해당됐던 사람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신채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승만이를 굉장히 싫어했던 박용만. 미주에서 같이 활동했지만 이승만이를 싫어했던 박용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이승만 세력이라고 봐야죠. 이런 애들은 이제 창조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데 이승만이는 국민대표회에 참여,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땐 참여했으면 신채호한테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승만이는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임시정부를 좀 유지하자. 이게 너무 어렵게 만든 정부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깨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약간 좀 개조해서 가자. 손볼 데가 있으면 그걸 이제 개조파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를 유지하자는 쪽이죠. 약간 손 봐서 이 개조파예요. 이 개조파에 서 있던 분이 바로 도산 선생님이십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계속 설득을 했죠. 그러지 말자. 우리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고 새로운 단체를 또 만들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이 단체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가자. 이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추가로 가는데요.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 이 소집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왜 모이냐, 왜 모여서 서로 다른 거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예상하고 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백범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범이 했던 얘기가 더 웃겨요. 이 소집을 반대하면서 백범이 했던 얘기가 지금도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 백범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임시정부를 만들고 나서 막 바로 해서 막 독립운동을 왁 하면 뭐 바로 독립이 딱 되고 그럴 줄 알았느냐. 시행착오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게 국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서 망명 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뭐 바로 독립이 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문제는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잘했니 못했니 이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없으니 그냥 현상을 유지하자. 그리고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김구가 예상을 했던 것 같아. 모이면 어떻게 될지, 그렇죠? 이게 이제 현상 유지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유지파? 그러니까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 현상 유지파는 국민대표회의 당시에 나왔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소집을 한 애들이고, 이거는 이제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만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법한 회의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창조파의 얘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네. 그래서 이후에 창조파들이 다 이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침체된다. 국민대표회의 이후 어떻게 된다? 여기다 쓰세요. 더 침체. 이렇게. 더 침체된다. 그럼 왜 더 침체되느냐? 누가 이탈했다고요? 창조파들이 대부분 누군데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투쟁론자들의 이탈. 무장투쟁론자들은 거의 다 이탈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일어나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일상생활 속에 비춰서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창조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임시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이게 나가고 나서 비판하는 거는 수위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그래도 창조파가 있을 때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뭐 이승만 씨발 뭐 이랬지만 나가면 씨발 막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렇게 더 크게 욕을 해줘야 자기가 나간 거에 대한 명분도 만들 수 있죠. 이 창조파가 이제 이탈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임정에 대한 어떤 집중 포화가 시작돼요. 임시정부를 엄청나게 공격하죠. 그리고 이 공격은 어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까요? 이승만에게 집중돼요. 당연하겠죠. 대통령이니까. 정부를 공격하려면 대통령 공격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잖아. 그렇죠? 정부 공격하려면 대통령을 공격해야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 잘 보세요. 밑에다 쓰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앉혀서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승만을 버리죠. 그러니까 탄핵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탄핵했잖아. 그거 왜 한 거야? 그렇지. 대한민국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정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은 없어져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은 바꿀 수 있지만 나라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핵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탄핵을 시켜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1925년 드디어 이승만이 탄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데리고 있다가는 정부도 같이 괴멸될 것 같으니까 정부만은 살리려고 이승만을 탄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새롭게 앉히는데 이 대통령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면 박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을 추대하죠. 근데 이 박은식이 4개월 만에 병사를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는데 4개월 있다가 죽어버리니까 대통령 중심제로의 운영이 어렵죠.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로의 운영이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2차 개헌이 이루어져요. 몇 차 개헌?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개헌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의 어떤 정치 체제의 문제점? 대통령에게 뭐 권한이 집중되는데 이승만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뭔가 이게 정치 형태의 변화? 그런 걸 이제 모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25년에 2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몇 차 개헌? 2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연도수도 쓰세요. 몇 년이라고요? 25년이에요. 몇 년? 2차 개헌의 내용이 뭐냐?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국무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총리가 중심이 되는 무슨 뭐 내각 책임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데 우리 사회나 뭐 행정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 텐데 이 내각 책임제가 되면 우리 각 부서 장관들을 뭐라고 하죠?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강요? 그냥 강요 이렇게 부르나? 국무위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죠. 국무회의가 결국 각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근데 이 내각 책임제가 되면 국무위원 불신임권이 있어요. 내각에서. 이게 이제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내각 책임제가 되면 왜냐면 내각 책임제가 되면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나와요. 언제도 나와요? 현대사에서도 이게 나오니까 하여튼 이 내각 책임제를 좀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각 책임제가 되니까 대통령의 역할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져요. 뭐 대통령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 국무령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용 그 다음에 홍진 김구 등으로 이 국무령이 바뀌어요. 계속. 그러고 나서 화살표 칠게요. 화살표 치세요. 계속. 1927년이 되면 몇 년이 되면? (3차) 개헌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밑에다 쓰셔야 돼요. 몇 차 개헌? (1927년이에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를 중심으로 알아보자고 그랬죠?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두지 않는 거예요. 집단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자, 개헌사 한번 확인해 보시죠. 1차 개헌 내용 뭐죠? 1차 개헌 내용이 뭐냐고요? 2차 개헌의 내용이 뭐예요? 3차 개헌의 내용이 뭐예요? 이걸 헌법 전문을 주고 묻는다고요. 사료로. 3차 개헌의 헌법을 주고 그걸 시기를 묻는 거라고요. 보통 어렵지 않아요.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사료로 헌법을 주면.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잡아보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개헌이 되고 있다는 건 첫 번째 임시정부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침체되고 있는데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몸부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개헌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네요. 그렇죠? 일단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침체되고 있다. 근데 이 침체 속에서도 임시정부는 계속 개헌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1931년이 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김구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임시정부가.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이 김구가 의열단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인의 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의열투쟁단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가 여기서 나오죠.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한인 애국단은 의거 활동이 32년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이봉창 의거고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봉길 의거인데 이 윤봉길 의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중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아니 사이가 아니죠. 이 전에 이렇게 해야죠. 이 사이라고 하면 안 되죠.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만주사변은 만주를 누가 먹은 거예요? 일본이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들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자기네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봉길 의거가 이뤄낸 캐거가 있어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 지도자였던 장제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하이에 만들어지고 나서 굉장히 그 장제스의 그 일기를 보면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대요. 도대체 저 단체가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활동이 없으니까. 정부인데 보니까 활동이 없어. 그리고 막 서로 맨날 모여서 싸우는 것 같고 뭐 이제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야. 동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장제스도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정부가. 그러니까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장제스도.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와 이념들이 외교 독립운동의 성과가 미흡했고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가 제출되고 연통제 교통국이 파괴되고 모여가지고 시발시발거리고 막 싸우고 막 그래. 야 이상하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문스러웠기도 했지만 되게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도대체 저 단체를 왜 운영하는지. 저는 말도 안 되는 단체를 아무 활동도 없는. 그런데 이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장제스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안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이 장제스의 지원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면서 나중에 충칭에까지 옮겨지고 그래서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누구의 지원 때문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지 않았다면 임시정부는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시켰던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임정을 유지시켰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윤봉길 의거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동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윤봉길 의거 이 사이에 나중에 할 거예요. 뭐 사이에 뭐가 있냐면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요. 상하이가 일본으로 넘어가요. 상하이도 일본이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뭐를 둘 수가 없어요. 임시정부를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이동을 해요. 항저우로. 이렇게 해서 충칭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기 이동, 여기가 항저우야. 근데 이 항저우 이동이 언제냐면 32년이에요. 몇 년? 임정의 이동이 시작된다. 32년에 상하이에서 어디로? 상하이에서 어디로요? 항저우로. 근데 이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옮기는 것은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윤봉길 의거 뭐 이런 거와도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상하이 사변 이런 거와.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 1940년 충칭에 도착합니다. 충칭이 여기거든요. 중경. 여기서부터의 활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김구 주석 이러죠. 이 김구 주석 체제는 충칭 정부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죠? 충칭에 도착한다. 결국 충칭 정부, 충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충칭 임시정부를 어떻게 묻는지를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 4차 개헌을 해요. 몇 차 개헌? 잘 기억하셔야 돼요. 4차 개헌은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예요. 뭐 중심에? 원래는 뭐였는데? 헌법이 뭐였어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가 40년에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변환되었다.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바뀐 거예요. 이 주석은 당연히 누가 되셨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구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어려운데요. 한국 독립당이 창당이 돼요. 이게 1940년에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있으면 입법 활동을 하는 당이 필요하죠. 정당이. 이 한국 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이에요. 여당. 임정의 뭐였다? 여당이 만들어진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 한국 독립당은 이름이 같이 사용하는 게 총 3개가 있어요. 이름이 다 똑같다고 한국 독립당으로. 근데 구분을 해야 돼. 이게 1940년에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한국 독립당은 임시정부의 뭐야? 여당이에요. 여당. 그 다음에 이 한국 독립당에서 1941년에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 건국강령은 건국준비활동 하는 거예요. 건국준비활동은 현대사 할 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써만 놓으세요. 건국강령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강령이 조소왕의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조소왕의 뭐?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삼균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맞춘다는 건데, 균일하게 맞춘다는 건데, 이게 정치,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료가 잘 나오니까. 족균, 민족과 민족의 균등. 국균, 국가와 국가의 균등. 인균, 사람과 사람의 균등. 요 인균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이거를 지금 말로 바꾸면 선생님 건국강령이 뭐예요? 이러면 앞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정부를 세우면 이 정부의 방향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건국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나라를 세우면 그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의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삼균으로. 그걸 발표했다고. 이게 건국 준비 활동이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국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돼요. 이게 1940년에 창설되는데 이 한국광복군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몇 차 세계대전? 아주 중요해요. 이 한국광복군의 활약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인데 어디에 참전한다고요?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의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던 것이 쭉 운영되다가 1944년,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세요. 옆에다 쓰지 마시고 1944년이 되면 해방 1년 전이죠. 이렇게 되면 5차 개헌이 일어나요. (1944년입니다) 몇 차 개헌? 5차 개헌의 내용은 주석, 부주석 지도체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부주석이 새롭게 생긴 거네요. 이 주석은 누가 계속 맡고요. 김구 선생님이 계속 역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주석은 누가 맡냐면 김규식이 맡아요. 우사 김규식 선생이, 우사 선생이 이 부주석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뭐가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시정부가 이 체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자, 얼굴 좀 봅시다. 다 끝났는데 자, 얼굴 좀 보세요. 임정의 발자취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2개. 첫 번째, 개헌사. 그대로 내용 암기할 것. 1차 개헌의 내용이 뭐고 2차 개헌의 내용이 어떻고 3차 개헌, 4차 개헌, 5차 개헌의 내용이 뭔지 암기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대표회의 이해할 것. 뭐 이해할 것? 국민대표회의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표회의가 왜 열렸고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국민대표회의가 왜 열렸고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것이 임시정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오늘 1교시 임시정부 부분을 여기서 다 끝냈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수업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임시정부가 중심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할 게 많이 있어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애국단 저거는 아직 해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갈게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은 의열투쟁으로 묶어서 가시면 되거든요. 임시정부 정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암기하는 거 잘, 이제 정리하는 거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